물론 상당수의 시민들이 그런 목소리와 이야기를 했다. 비단 성남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과감히 도전장을 낼 만한 자리는 또 사실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든다는 것은 본인 마음속에도 아이 그래 내가 이 성남시장 돼서 성남시에 뭐 병원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정책 해봤는데 나라 전체가 이거 문제니까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신 거 아니에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그러고도 다시 본선을 이겨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극히 미약합니다. 전 정치라고 하는 게 하나의 팀플레이라고 보고 그냥 뭐 1인이 정치하던 시대가 이미 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팀원의 한 사람으로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온 제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을 하면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요. 당연하죠. 그야말로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스텝이 꼬이는 거죠. 딴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길이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죠. 저는 시장이 되려고 시장이 된 사람도 아니고 또 무슨 대통령 후보 또는 뭐 여론상으로 뭐 호출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노력한 바도 없고 또 뭐 지명도를 올리거나 성과를 국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싸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총력을 다하고 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의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회다. 그리고 어차피 시장직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성남이라는 걸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걸 전 국민한테 제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다. 알리고 또 국민들의 뜻을 예를 들면 하나로 묶어보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했죠. 예를 들면 기본소득 문제도 그렇고 또는 뭐 촛불 혁명 과정에서 적폐청산, 공정사회 건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큰 스피커로 공개적으로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봤죠. 좋은 무대가 펼쳐졌고 그렇습니다. 내가 할 역할이 있다. 그거로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내가 꼭 대통령이 되겠다라기보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으면 더 나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많죠. 욕심 부리게 되니까. 근데 이제 경선 도중에 잠깐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눈앞에 어른으로 하던가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혹시 모르겠다.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지위를 차지한다기보다는 내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 예를 들어 구체적 정책들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매우 과격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 경험이나 판단으로 보건데 야 이걸 획기적으로 한번 해서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흥분되는 그런 기회 그런 생각도 잠깐 있었는데 역시 이제 꿈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살짝 흔들릴 때 아까 사용하신 용어로 스텝이 꼬이던가요? 맞습니다. 꼬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꼬였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자세를 낮춰서 총력을 다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목표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꼬이더군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무대가 펼쳐졌다. 내가 연기할 역할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표현하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큰 스피커로 전달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역할을 하다가 내가 주인공 한번 해볼까?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주 공격수 축구로 치면 공격수가 있는데 그 미드필더가 자꾸 주 공격수 자리로 가죠. 그러니까 힘이 약간 흔들리는 뭐 그런 잠깐의 길진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의 그런 때가 있었죠. 경선 과정을 복귀하면서 스스로 그런 걸 반성하시고 그러는 거군요. 네, 많이 배웠죠. 역시 큰 경기는 좀 다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좀 단단해진 게 있죠. 더 낮은 자세로,
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할 때 가능해야 되지. 당연하죠. 근데 보통 자기가 원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처음 이제 대선 경선에 뛰어드시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부터 많은 시민들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즉 세상이 나를 어느 정도 요구하더라. 네.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렇게 요구하게 된 거는 분명히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6년 이상 성남시장으로 계시면서 전국 지자체의 공약 이행률 1등을 하시면서 다른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복지 실험 같은 걸 해내서 몇 가지 성공적 전범을 남긴 것. 그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경기도하고 중앙정부하고 과감히 싸울 땐 싸워서 관철해내는 것. 아마 이것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촛불 전국 또 그 촛불 전국 속에 시민을 향한 이재명 시장의 어떤 외침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죠. 스스로 돌아보실 때 성남시정 내가 이것은 우리 사회에 분명히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시정의 성과라면 거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전임 새누리당 그 시정부는 부채를 6,500억을 남겼죠. 4년 만에. 저는 4년 만에 그 중에서 현금으로 3,500억 정도를 갚았죠. 근데 그 차이가 무려 누구는 6,500억을 더 썼고 우리는 덜 썼으니까 차이가 1조 훨씬 이상 나지 그렇게 않습니까? 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시민들의 복지 수준은 매우 개선됐죠. 높아졌고. 똑같은 살림을 가지고도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사실은 제가 보여준 것이고요. 빚 안 지고 돈 남기면서도 네, 빚 갚고 그 나쁜 짓 안 하고 훨씬 더 많은 복지를 해내는. 그렇다고 해서 시는 증세할 권한은 없으니까요. 없죠. 있는 세금 가지고. 예. 그러면서 제가 확실하게 그 세상 사람한테 말한 게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게 맞다. 누가 한 얘기죠. 예. 그건 진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경비, 경직성 경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예산 절감하면서 아껴냈던 게 뭐냐면 가로등 유지 보수 예산인데요. 보통은 가로등이 뭐 깨지거나 새로 뭐 이렇게 설치하는 수요는 비슷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매년 이제 단가만큼 이제 올려서 증액 편성을 하죠, 예산은. 그래서 제가 약간 의문을 가진 점들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25% 일괄 삭감을 해봤어요. 그냥 그 깎아버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과장들한테 부탁을 했죠. 잘 견뎌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이 세 분인데 구청이 세 군데니까 좀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경쟁을 시켰군요. 경쟁을 했더니 작년에 1년 동안 해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제가 농담을 이렇게 얘기하죠. 좀 가로등을 심하게 째려봤더니 고장이 덜 나더라. 예. 농담으로. 예. 올해도 역시 25% 삭감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개 구청의 가로등 유지 보수 예산 삭감액이 얼마냐면 80억쯤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말고도 다른 영역들도 많이 절감 삭감을 하거든요. 예.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비용이니까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가로등이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고장난 걸 방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공 영역의 예산 지출은 정말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가로등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는 건 보도블록입니다. 12월 달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엎더라. 그거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걸어 다니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사례인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도로 포장을 전면적으로 다시 깎는 거. 자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에서 보기 어렵죠. 예를 들면 부분만 보수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살림을 가지고도 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정치와 행정 영역이라고 그러네요. 하는 거를 대한민국 전 사회에 보여주고 싶었죠. 또 이게 다행스럽게도 저한테 운이 좋은 건데
그냥 조용히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계속 다툼이 있었죠. 이제 너무 심하게 많이 한다 하는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기 시작한 거죠. 청년 수당부터 청년 배당부터 시작했죠. 그 전 단계에도 이제 시립의료원 때문에 충돌이 한번 있었고, 특히 이제 3대 무상복지는 이제 중앙 정부와 이제 집권 여당이 공개적으로 나서면서 아주 시끄러워졌죠. 그 3대가 뭐죠? 뭐 액수도 크지 않습니다. 청년 배당, 청년 배당, 100억 정도.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그게 한 뭐 5, 6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교복, 무상교복 30억 정도. 중학생. 근데 요거 한 200억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 가로등 유지보수만 아낀 게 80억이라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금 안 내고 이제 떼어먹는 사람 많거든요. 네. 관리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세무공무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냥 독촉장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100명, 150명씩 고용해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세금은 절대 떼먹으면 안 된다. 능력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떼먹는 사람이 꼭 떼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거기서도 한 150억씩 더 거치고요. 근데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모범 사례로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참 힘드셨을 거예요. 힘들죠. 중앙정부가 못하게 하죠. 네. 소송 걸죠. 모든 정책들이. 조사, 감사에 그러니까요. 압수수색하고 수시로 검찰, 경찰 수사.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이런 정책들을 당이 다른 도지사도 중앙정부도 막 네. 이제 가져가지 않습니까? 좋은 일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몇 발짝 더 나가서 제가 보기에도 심각한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복을 고등학생도 좀 주자. 예산을 좀 더 절감하고. 지금 중학생만 무상교복 하나요? 근데 고등학생 무상교복이 한 30억 정도? 1인당 30만 원 정도니까요. 그거를 의회에서 예산 이유로 이제 부결을 합니다. 안 된다고 그랬죠. 1년 내내 지금 계속 부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반대하시던 그 시의원들께서 셋째 나오면 1억 주자. 그거 압니다. 네네. 1억 주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부결됐죠, 그것도. 부결됐습니다. 예. 제가 반대했죠. 예. 특정 소수에게 특정 혜택을 주면 그거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그는 특혜죠. 그렇죠. 네. 특히 셋째를 낳으면 1억을 준다고 하면 둘째 낳은 사람이 성남으로 이사 오면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의 가용 예산 규모가 1,500억을 넘지 못하는데 한 1,000명만 이사 오면 아이고. 바로 파산이죠. 근데 이런 거는 그야말로 포퓰리즘, 표를 얻기 위한 좋습니다. 포퓰리즘이죠. 네. 쓸 돈이 잘못 나가는 거를 절약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또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내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남시정 7년이었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촛불 탄핵 정국 속에서의 어떤 이재명 시장의 존재감, 사이다라는 별명도 거기서 나왔습니다만 이 국면,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정말 투쟁, 위대한 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기록에 남을 거라고 봐요. 세계사 기록에 남을 것이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는 평화적인 그야말로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아주 초기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우리 국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으면서 가슴 속에 쟁여놓았던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이것저것 많은 복잡한 계산 때문에 좀 순화해서 또 우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직설적으로 담백하게 우회하지 않고 하는 얘기들이 아마 촛불 혁명, 촛불 시위 현장에 나온 국민들께서 되게 공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죠. 탄핵하고 구속하고 퇴진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다. 아주 나쁜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나
역사도 그렇고 물리법칙도 그렇고 과하면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리 되돌아갈 때가 됐다고 저는 봤고, 저는 뭐 제 걸 다 던져서 열심히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싸웠는데, 뭐 그런 점들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 어려운 국면에서 그야말로 용기를 가지고 결단력 있게 눈치 안 보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 사람 괜찮겠네 하는 생각을 일부 하셨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정치인들은 또 좀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조심스러웠죠. 예, 근데 예. 저는 뭐 어떤 자리나 정치적 위상 또는 뭐 정치적인 미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때까지 사는 방식대로 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만 그냥 해야 될 이야기, 그래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해야 될 일 이걸 했던 거니까 잠시 좀 기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이른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를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걸어가고 있나요? 근데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도 문재인 정부 또 우리 민주당 또 개혁 정부가 민주정부가 성공해야죠. 그거는 특정 정치인들,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 퇴행하지 않고 제대로 그야말로 민주주의적 원리, 자유와 정의와 평등, 인권과 복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민주당 정권 또는 민주당 이 정치 세력조차도 저는 보수의 위치를 차지하고 새로운 좀 진보적 정치 세력들이 좀 나타나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뒤틀어져 버린 남북 문제, 외교 안보 문제. 이거는 그야말로 저는 좀 불쌍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거미줄에 걸려버린 맞습니다. 곤충 같은 느낌. 예. 이미 걸려버린. 예. 근데 탈출해야 되는데 시원하게 탈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기대하죠. 확 다 털고 자유롭게 날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 하나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단계 문제는 경제적 정의를 회복하는 거죠. 네. 기회, 소득 이런 것들을 좀 공평하게 나누는 그래서 좀 희망과 미래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인데 이것도 역시 기득권자들의 저항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의 과제는 역시 좀 비정상적인 소위 적폐의 청산과 공정한 질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정치적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런 부분의 성과를 최대한 내고 경제적 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성과도 좀 내고 또 대외 관계, 남북 관계가 좀 정상화되기 위한 토대라도 좀 쌓을 수 있다면 큰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조금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내가 됐더라면 이건 내가 더 잘할 텐데 뭐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다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잘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야당들의 반대가 이제 입법 하나하나가 이제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과제로 떠오를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거세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그건 예상했던 일이고요. 경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을 통해서 개혁 과제를 좀 해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겠다. 아예 버려요? 큰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행정 입법이나 행정 재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입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 세력들이 국민들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죠. 저는 아니라고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적폐청산이나 권력기관의 개혁 같은 것은 입법이 아니라도 할 수 있으나 지금 경제적 정의를 회복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걸고 있는 최저임금 올리자, 기초연금 올리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자 그러기 위한 재원으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세금은 조금 올려야 되겠다. 이건 하나하나가 다 입법 사항입니다. 이걸 완전히 포기하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최저임금은 그냥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입법 없이. 그런데 그 최저임금의 부족한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이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다릅니다. 그건 입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산 배정의 문제입니다. 그 등등으로 해서 예산 소요가 늘어나잖아요, 점점. 그러면 뭔가 증세하려면 또 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결국 문제죠. 그래서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에 의존하지 않는 개혁 과제들은 최대한 해나가야 먼저? 되고, 네. 두 번째는 입법 재량권, 그러니까 소위 행정 입법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시행령.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재량이 인정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국민의 힘을 의지해서 국회 법안을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해서 개혁 과제를 만들어 가야죠. 그렇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거기만 매달리지 마라. 거기 매달리면 아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거기는 최선은 다하되 입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주면 국민들의 지지는 그대로 유지될 테고 그래야 비로소 입법을 통한 개혁도 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하되. 네, 최선을 다하되 너무 거기에 매달려서 그 입법이 안 되면 나무 다 못할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러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 말고도 할 거 많습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출마하실 거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저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는 저 내심으로는 다 결정한 사안이긴 한데요. 아직은 제가 시장 임기도 많이 남아있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면 과도하게 다음 선거에 또 매몰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죠. 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무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보다는 제가 해야 되는 일, 네. 주어진 일 중심으로 무리 없이 가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추측이 되나요? 추측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주어지는 일, 해야 될 일. 또 주어지고 그리고 또 너무 무리되는 건 안 하겠다. 꽃길보다는 일이 많은 허방길을. 꽃길보다는 일이 많은. 네. 꽃길은 성남시장 3선 하시는 거고 무리하는 건 서울특별시장에 도전하는 거고 할 일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그곳 그러나 뭐 무난한 곳은 경기지사다. 무난하지 않죠. 무난이 아니라 무난이 아니라 경기도가 실제로 좀 어려운 곳이죠. 네. 경기도 전역에 민주당 정부의 또 유능함이나 성과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뭐 거의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셈이 됐네요. 안 한 걸로 쳐주십시오. 그래요. 그동안 걸어오신 정치적 역정, 그 초심 변함없이 네. 앞으로도 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든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과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 함께 만났습니다. 돌직구 사이다 뭐 이런 별명으로 뭐 속 시원한 얘기들 그리고 약간 좀 거친 이미지 이런 걸 떠올리셨다면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에서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